안녕하세요. 요즘 겨울이 끝나가고 새로운 봄이 다가오는 게 느껴져서인지 괜히 마음이 싱숭생숭하네요. 얼마 전 아이들이 저희들 아빠 이야기를 하며 그만 용서해주는 게 어떠냐고 물어본 탓도 있겠죠. 그 인간 같지도 않은 인간, 다시는 제 입에 오르게 하기도 싫고 나랑 볼 일 없다는 생각에 다 잊고 살고 싶었는데 다시 떠올리게 하고 나니 다시 한번 우라가 치밀어 오릅니다. 어찌됐건 애들에게는 좋은 아빠이니 아이들은 안타깝고 마음이 아플 겁니다. 저도 아주 속이 시원하진 않으니까요. 주말이 지나 내일쯤엔 아버지 산소에나 다녀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전에 어디에 좀 털어놓고 가면 좀 더 마음이 가볍지 않을까 싶어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는 5년 전에 이혼을 했습니다. 그 후로 딸아이 둘을 혼자 키우며 일을 하고 있지요. 미용업에 종사하며 운영 중인데 요즘은 코로나로 인해 예약제로 하다 보니 시간이 좀 더 여유롭긴 해지더라고요. 물론 주말이나 공휴일 때는 쉴 수가 없죠. 그때가 가장 바쁜 시기이거든요. 코로나로 거의 1대1로 손님들과 작업을 진행하다 보니 영업시간에 꽉 차게 예약이 되더라고요. 감사한 일이죠. 열심히 벌어야 우리 아이들과 제가 먹고 살 테니까요. 그리고 다행히도 저희 친정엄마와 함께 지내 아이들 돌보는 것도 부탁드리고 있어 그나마 다행인 경우에 일하는 엄마입니다. 아이들 아빠, 남편은 고등학교 때 만나 10년을 연애한 사람이었습니다. 한 동네에서 자라 각자 집안 사정을 서로 잘 아는 것은 말할 것도 없었고 이 동네에서 저희를 아는 사람 중에서 저희가 커플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정도였습니다. 남편은 운동으로 대학까지 간 사람이었는데 부상으로 그만두고 군대까지 면제받아 저희 커플은 정말 빈틈없이 10년을 만났습니다. 결혼도 다들 결혼을 하니 우리도 하자 싶어 했죠. 결혼을 한다고 할 때 친정아버지는 좀 반대를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도 만나보지 않고 떼대서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서요. 나중에 더 좋은 사람이 나타나면 어쩔 거냐고 하시면서 더 만나보다가 나이 더 들면 하라고요. 그때는 그냥 막내딸 시집가는 게 아쉬워서 아빠가 괜히 그러신다 생각해. 나 얘 아니면 결혼 안 할 거야 라며 방문 잠그고 단식 투쟁을 며칠 했습니다. 실은 그 안에서 다 먹고 있으면서 말이죠. 그냥 어릴 적부터 그렇게 하면 아빠는 제가 하고 싶은 거 다 들어주셨거든요. 미용 배우고 대학 안 간다고 할 때도 그랬고 비싼 물건 사고 싶을 때도 그랬고요. 그래서 그냥 그때는 통과 의례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빠가 제 앞에서 처음으로 우시면서 그놈 하는 게 좀 불안해 아빠는. 그래서 더 좋은 사람이랑 결혼하면 좋겠어 라고까지 하셨는데 아빠 잘 살게. 걔처럼 날 잘 아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너무 정들어서 다른 사람이랑 만나지도 못해 라며 아빠를 설득해 결혼을 했습니다. 아빠의 느낌을 더 믿어볼 걸 이라는 후회를 할 때는 이미 늦어버린 뒤였죠. 그 부분이 아빠에게 제일 큰 불효를 한 것 같아 지금 생각해도 마음이 아픕니다. 그저 단순하게 고2 때 만나 10년을 만나면서 너무 붙어다녀 당연히 결혼해야 한다는 생각만 했던 거죠. 결혼할 때쯤 남편은 휴대전화 판매를 배워 매장을 차렸는데 생각처럼 잘 되지 않아 첫째를 낳았을 때는 백수가 되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 살 것도 많고 필요한 것도 많은데 돈을 벌지 않고 있으니 집안은 거의 풍비박산이었죠. 일을 알아보려는 의지도 없었고 매일 저녁에 나가 새벽에 들어오면서 술만 마시고 다녔습니다. 처음에야 실패를 맛보고 아이가 태어나 환경이 달라지다 보니 마음을 못 잡아서 그런가 보다 하고 이해를 해보려고 했습니다. 매번 만나 노는 애들 누군지 저도 잘 아는 아이들이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게 6개월 이상으로 길어지며 애와 저는 나몰라라 하는 모습에 저도 그만 폭발하고 말았죠. 진짜 매일을 싸웠습니다. 일을 알아보던지 애를 보던지 선택하라고 하면서 매일 소리치고 울고불고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더 사네 못 사네 양가 어른들께도 연락이 가게 되었죠. 그때 저희 아빠가 남편을 데리고 나가 한참을 안 오시더라고요. 저는 내심 아빠가 너무 심하게 해서 남편이 반항하다가 일이 더 커질까봐 걱정도 됐었습니다. 그런데 몇 시간 뒤 나타난 아빠와 남편은 어깨동무까지 하고는 기분 좋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더니 거실에 널브러져 잠이 들었습니다. 술을 얼마나 마신 건지 아무리 흔들어 깨워도 일어나질 못하면서요. 다음 날 점심때가 돼서야 일어난 두 사람은 끓여놓은 콩나물국을 사발채로 들이키더니 아빠는 집으로 돌아가시고 남편은 내가 그동안 미안했다. 아버님이 소개해 주신 곳에 다음 달부터 일하러 가기로 했어. 생활비 빵꾸난 거는 아버님이 좀 도와주신다고 하시더라. 내가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갚을게 라며 저에게 사과를 하더라고요. 그랬습니다. 아빠가 막내딸 먹고 살라고 남편 일도 소개해주고 술까지 먹여가며 달래신 거였죠. 결혼할 때 반대하셨다는 걸 남편도 알았기 때문에 아빠에게 대면대면하던 남편이었는데 아빠가 그렇게까지 하시면서 살아보라고 하시니 내심 기분이 좋았는지 그날부터 저를 대하는 태도가 좀 달라지더라고요. 아빠가 돈을 좀 융통해 주시고 남편은 나가서 일을 하게 되니 생활은 안정적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정육 유통일을 시작하면서 정육점을 차리는 것을 목표로 삼았는데 그쪽 일이 초반에 자금만 원활하게 돌아가면 수익이 많은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금방 성공해서 저 호강시켜 주겠다며 열심히 일을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사이가 좋아져 둘째도 태어났죠. 아이 둘을 키우다 보니 시간은 참 빨리도 가더군요. 그 사이 아빠는 칠순잔치를 하셨습니다. 아빠가 나이를 너무 드신 것 같아 잔칫날 제가 너무 울어 오빠들이 그러게 평소에 잘해라 이런 날 티내지 말고 라며 놀릴 정도로요. 아빠는 오빠들과 건축 사무실을 하셨는데 항상 제가 제일 걱정이라고 하셨거든요. 물론 남편 앞에서는 일부러 시집 갔으면 그만이지 뭘 아빠 걱정하는 척을 해 하곤 하셨지만 저를 따로 불러 꼭 두둑한 용돈 챙겨주시고 힘든 일 있으면 이야기해 라고 하시기도 했습니다. 딸 바보이셨던 아빠의 가장 큰 걱정거리가 저였던 거죠. 그런 아빠를 보며 남편은 실실 웃기만 할 뿐이었죠. 그때는 그저 저처럼 철이 없어 그러려니 했습니다. 남편도 누나 하나 있는 막내라 집안에서 응석바디였거든요. 그래서 시부모님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그래도 너가 여자인데 좀 지혜롭게 남자를 이끌어야지. 똑같이 굴면 어쩌니? 우리 형석이가 나쁜 애가 아닌데 살살 달래면 애가 어긋나지 않아 라고 하시면서 제 탓을 하기 바쁘셨습니다. 시누이는 저와 예전부터 언니 동생 한 사이인데도 야 어쨌거나 결혼을 했으면 너희가 알아서 해야지. 부모님들까지 힘들게 하면 되니? 그러게 둘 다 철없는 것들끼리 결혼을 해가지고 왜 여러 사람을 힘들게 해? 너도 참 철이 안 들어. 둘 다 답이 없다 라며 은근히 제 탓을 하곤 했습니다. 주변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로는 자기 동생이 고생 많이 한다고 이야기하고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오래 보고 지낸 시간이 있는지라 시댁 식구들과 왕래는 끊지는 못하고 형석이가 잘하면 저도 잘하죠 라며 시집살이 멘트들을 나름 받아친다고 받아치며 지내곤 했습니다. 임신 때까지 미용실에서 일하면서 아주머니들 이야기 듣게 되면서 각종 고부 갈등에 대해 나름 들은 썰이 있기에 이 정도쯤은 될 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팔은 안으로 굽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기도 했기 때문에 크게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저대로 친정에 가서 대접받으면 되니까요. 어찌됐건 남편도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일을 배우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애들 생각해서 잘 살아보자 싶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고 온다고 해서 그러라고 하고는 저는 애들을 재우고 집에서 맥주를 한잔하고 있었습니다. 육퇴 후 마시는 맥주는 정말 꿀맛인지라 드라마 보면서 여유를 즐기고 있는데 친구에게 전화가 오더라고요. 받았더니 지금 여기 소망호프집인데 너희 남편 웬 계집애들이랑 낄낄거리는 거 내가 잡았으니까 얼른 와 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인가 싶어. 뭐? 여자? 형석이가 여자랑 놀았다고? 라고 물으니 그래 여기 지금 난장판이야. 빨리 와 하는데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둘째 오빠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고맙게도 그때 임신 중이었던 새언니가 집에 있어주기로 하고 오빠는 저와 그 술집으로 갔습니다. 도착해보니 술집 앞에서 제 친구는 한 여자의 머리채를 잡고 있고 남자들은 제발 놓으라고 사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오빠와 도착한 걸 본 남편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더니 손이 발이 되게 빌면서 내가 잘못했다. 근데 그게 아니고 라고 하는데 제 친구가 그게 아니긴 뭐가 아니야? 너 이 기집애랑 뭐라고 그랬어? 뭐? 호텔을 가? 내가 다 듣고 녹음도 다 했어. 시침을 떼지 마. 그리고 뭐 이런 년이 다 있어. 오빠 마누라보다 내가 더 예쁘지? 남의 가정 파탄 내려고 작정을 했어. 그런 싼티나는 걸 해벌레 좋아서 끌어안고 난리가 났었어. 라고 하는데 취기가 확 오르면서 눈이 돌더라고요. 그런 저를 오빠가 꽉 잡더니 형석이 너가 말해봐. 사실이야? 증거 다 있네. 거짓말 말고 이야기를 해. 라며 남편 멱살을 잡고 일으키더라고요. 오빠랑은 같은 운동부 선후배였던 사이라 남편 얼굴은 사색이 되었죠. 형님, 그게 아니고 제가 장난으로 놀면서 농담한 건데 그걸 오해해가지고요. 잘못했습니다. 어찌됐던 여자랑 이렇게 놀면 안 되는 건데 라면서 울더라고요. 옆에서 친구들은 우리가 그냥 하루만 같이 놀자고 했어. 잘 아는 동생들이라 짝 맞춰서 놀면 좋겠다 싶어서 그냥 어울리다가 농담한 건데 하필 그게 다 들려서 미안하다. 우리가 죽일 놈들이야. 우리는 결혼 안 했으니까 그냥 쉽게 생각했어. 라며 저를 잡으면서 사정을 하더라고요. 머리채를 잡힌 여자애는 잘못했어요. 제발 놔주세요. 하기에 친구의 손을 빼고 제가 멱살을 잡았습니다. 주변에서 막느라 저를 당기는데도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는지 그 여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너 진짜 내 친구 말처럼 그렇게 했어? 라고 했더니 장난이었어요. 오빠들하고 다 친해서 저 오빠도 친해지려고 그냥 장난이었어요. 라며 빌더라고요. 같이 온 다른 친구들은 어디 갔어? 라고 물었더니 몰라요. 이 언니가 제 머리채를 잡자마자 다 도망갔어요. 라기에 그랬겠지. 너희들도 유부남이랑 그렇게 놀면 안 되는 거 알았겠지. 같이 엮이면 큰일 날 것 같으니까 도망갔겠지. 라며 잡은 멱살을 흔들었더니 살려주세요. 진짜 다시는 안 만날게요. 한 번만 봐주세요. 라며 큰 소리로 엉엉 울더라고요. 옆에서 친구는 나는 술집 아가씨인 줄 알았잖아. 아주 곧 살림 차리는 줄 알았잖아. 어디서 나이도 어린 게 겁도 없이 유부남한테 꼬리를 쳐. 아주 가관이었다니까. 라며 씩씩거리더라고요. 오빠는 잡고 있던 멱살을 세게 뿌리치듯 놓더니 가! 아주 망신스러워서 못 살겠다. 동네에서 이게 뭐하는 짓이야. 너희는 집에 가고 다신 형석이 만나지 마. 그리고 아가씨도 한 번만 더 나타나면 아가씨 인생 다 산 줄 알아. 이 동네 좁아서 한 다리 건너면 다 아는 사이인 거 알지? 아가씨 부모님도 얼굴 못 들고 다니게 할 수 있어. 라며 저와 제 친구를 차에 태우더니 형석이 너도 타! 라고 하더라고요. 친구를 집 앞에 내려주고 집으로 가는데 눈물이 터져 엉엉 울어버렸습니다. 너무 창피하고 서럽더라고요.
오빠와 남편은 아무 말도 없이 가다가 집 앞에 도착해서도 제가 눈물을 멈추지 못하자 오빠가 들어가. 애들 깨서 엄마 찾겠다. 그리고 내일 날 밝으면 올 테니까 그때 다시 얘기해. 오늘은 그냥 자. 라면서 저를 차에서 내리게 해주더니 집까지 데려다주고 세원이와 가더라고요. 남편은 오빠에게 인사를 하고는 아무 말도 없이 거실 한 구석에 서 있더라고요. 진짜 꼴도 보기 싫을 정도로 화가 올라왔지만 아이들이 깰까봐 겨우 참으며 너는 이제 하다 여자 문제까지 일으키는 거야? 너는 진짜 쓰레기다. 내가 친구들 사이에서 창피해서 이제 어떻게 사냐? 나가서 그러고 다니는 거 알았는데 내가 너랑 어떻게 살아? 이게 처음인지 여러 번인지 어떻게 알고 너랑 살아? 라고 꾸역꾸역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제 앞에서 무릎을 꿇더니 아니야, 진짜 처음이야. 나 요즘 걔들 안 만났잖아. 오랜만에 만나서 괜히 분위기 띄운다고 장난한 거야. 다들 미혼인데 나만 유부남이니까 분위기 망치기 싫어서. 그리고 진짜로 그럴 거였으면 내가 같이 총각이라고 하지 유부남이라고 밝혔겠냐? 진짜 장난이었어. 그래도 그러면 안 되는 건데 잘못했다. 라며 싹싹 빌더라고요. 그런 남편을 진짜 마구잡이로 때리고 싶었지만 아이들이 깰까봐 걱정이 돼서 아무것도 못하겠더라고요. 아이들이 깨서 아빠가 저러고 있는 걸 볼까봐 걱정이 됐거든요. 어쨌든 아이들에게는 좋은 아빠였기에 그런 못난 모습을 보여주고 싶진 않았습니다. 그때가 큰아이가 7살이었고 작은애가 5살이라 다 알 것 같았거든요. 무릎을 꿇고 있는 남편을 발로 한번 걷어차주고는 아이들이 자는 방으로 들어가 누웠습니다. 잠은 한숨도 못 자고 날이 꼴딱 샜죠. 친구에게는 녹음 파일을 받아두었습니다. 다른 애들한테는 제발 말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하면서요. 친구는 그런 거 뭐하러 이야기하냐? 걱정 마. 라고 했지만 소문이 날까 걱정이 됐습니다. 아침 일찍 신우이에게 톡으로 아이들 좀 데려가서 봐달라고 하면서 녹음 파일을 보냈습니다. 아무 대답이 없더니 아침 일찍 왔더라고요. 애들한테 하루 종일 필요한 물건들 싸주면서 애들 일어나면 고모랑 놀러 가자고 하면서 데려가 주세요. 했더니 잠자고 있는 남편을 발로 차 깨우더라고요. 곧 아이들이 일어나 밥을 먼저 먹이고 고모랑 놀고 오라고 내보냈습니다. 그러고 있었더니 작은 오빠가 큰 오빠랑 아빠를 모시고 왔더라고요. 남편은 사색이 되더니 잘못했습니다. 정말 장난이었습니다. 매일 일만 하다 보니 그냥 재미있게 놀고 싶은 생각에 제가 미쳤었나 봅니다. 라며 싹싹 빌더라고요. 큰오빠가 그런 남편에게 질문을 하려는 순간 벨이 울려 나가보니 시부모님이셨습니다. 신우이가 알렸겠죠. 저도 그러라고 일부러 녹음 파일을 보내기도 했고요. 사색이 된 시부모님이 들어서시면서 저희 아빠를 보시고는 아이고 사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저희가 자식을 잘못 키웠습니다. 잘못했어요. 라며 머리 숙여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그러자 저희 아빠가 사돈, 제가 천서방 믿고 딸을 맡겼는데 이렇게 배신을 하니 마음이 착잡합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여자 문제가 생겼는데 어떻게 살겠습니까? 지금 애들 엄마는 알아누웠어요. 라며 역정을 내셨죠. 그러자 시어머님이 남자가 사회생활 하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생기지 않습니까? 한 번만 눈 감고 넘어가 주세요. 이번이 처음이잖아요. 라고 하면서 무릎을 꿇고 있는 남편을 일으켜 세우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 바람을 안 피우는 남자는 있어도 한 번만 피우는 남자는 없다고 어머님이 그러셨잖아요. 이번이 처음 걸린 건지 그동안에 안 그랬는지 어떻게 알아요? 라며 제가 나서자 큰오빠가 형석이, 너 확실히 말해. 진짜 처음이야? 내가 알아보면 다 알아볼 수 있어. 라고 물으니 남편은 진짜 처음이에요. 그리고 그냥 농담이었어요. 진짜예요. 라며
엉엉 울더라고요. 그런 남편의 눈물을 닦아주며 시어머니가 한 번이라잖아요. 한 번만 봐주세요. 앞으로는 절대 못 그러게 저희가 단단히 혼을 내겠습니다. 머리를 조아리더라고요. 그러자 아빠가 저한테 선영이 어떻게 하고 싶어? 너가 못 참겠으면 이혼하고 라고 하시는데 진짜 처음인지 더 알아보고 다른 일 없었는지 확인해보고 그때 다시 결정할게요. 일단은 나도 생각이 필요한 것 같아요 라고 했습니다. 그때 왜 그랬을까요? 진짜 있는 정 없는 정 다 떨어졌는데 그때 갈라서면 될 일을 왜 그렇게 진위 여부에 목을 맸는지 지금도 알 수 없습니다. 그냥 남편의 말을 믿어보려고 했었는지도 모르죠. 설마 바람 피웠겠어? 라는 생각도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제가 그렇게 나오자 아빠와 오빠들은 돌아갔고 시부모님은 남으시려고 했지만 그만 가주시라는 제 말에 가시더라고요. 신우이에게 애들 좀 내일까지 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둘이 남자 남편은 다시 무릎을 꿇더니 진짜야, 그렇게 여자들하고 논 거 처음이었어. 그리고 진심도 아니고 농담이었어. 그래도 그러면 안 되는 건데 내가 잘못했다. 진짜 이번 한 번만 봐주라. 내가 진짜 잘할게 라며 울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너 그동안 무슨 짓거리를 했는지 다 알아낼 거야. 이 좁은 동네에서 그런 거 알아내는 건 일도 아니야. 그리고 나서 이야기하자 하고는 남편 친구들에게 톡으로 녹음 파일을 보내고 아는 거 있냐고 물었습니다. 모르겠다고 답을 하는 친구들도 있고 답을 안 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는 와중에 큰오빠에게 전화가 와서 받았는데 아빠가 쓰러지셨다는 겁니다. 집에 도착하셔서는 속이 답답하다고 하시면서 좀 누우신다고 들어가셨는데 억하고 소리가 나서 들어가 보니 의식이 없으시다고요. 병원으로 달려가 보니 아빠는 응급수술을 들어가셔야 한다고 다들 정신없이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평소에 고혈압이 있으신 아빠라 약을 드시는 건 알았지만 심장이 안 좋으신 줄은 몰랐는데 심근경색이 온 것 같다고 의사 선생님이 그러셨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최근에 무리하시거나 스트레스 받은 일이 있었냐고 하시고요. 아빠가 이렇게 된 게 다 저 때문인 것 같아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남편에 대한 원망도 더 커지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꼴도 보기 싫으니까 꺼져. 너희 집으로 가든지 그년한테 가든지 내 눈앞에서 사라져. 겨우 사람 구실하게 해줬더니 어디 그딴 짓을 저질러서 우리 아빠까지 이렇게 만들어? 가버려! 라고 소리를 지르며 달려드는데 작은 오빠가 말리며 형석이 너는 일단 가서 애들 봐. 여기 수습되는 대로 연락할게 하더라고요. 그러자 주섬주섬 가는데 얼마나 꼴보기가 싫던지. 그러면서도 제 스스로가 너무 싫었습니다. 아빠를 힘들게 한 건 어쨌든 저니까요. 제 걱정에 얼마나 힘드셨으면 쓰러지시기까지 하냐고요.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하면 너무 죄송하고 아빠가 그립습니다. 어찌됐건 아빠는 5시간 정도의 긴 시간 수술을 진행한 끝에 수술실에서 나오시게 되었습니다. 중환자실로 가셔서 하루에 2번 면회 시간에만 뵐 수 있었죠. 그날부터 아빠의 병원 생활은 시작되었습니다. 엄마와 저는 매일 아빠 병원에 갔습니다. 그런 저희를 실어 나른 건 남편이었죠. 오빠들은 아빠가 안 계신 회사 일을 처리하느라 바빴고 남편 일은 특성상 새벽에 출근해 늦어도 오전 11시면 일이 끝났기 때문에 함께 병원에 갈 수 있었던 거죠. 아빠가 일반 병실로 옮기시면서 남편은 아빠를 물에 젖은 수건으로 닦는 일부터 온갖 힘든 수발을 본인이 나서서 했습니다. 유치원이 끝나면 시부모님 댁으로 하원한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일도 남편이 다 했죠. 진작 좀 이렇게 잘할 것이지. 이제 와 이러는 모습에 더 꼴보기가 싫었습니다. 하지만 일단 아빠가 회복하시는 게 먼저니까요. 그러다 아이들과 직접 통화하고 연락하기 위해 큰애에게
핸드폰을 해주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시부모님 전화로 전화해 아이들 바꿔달라는 것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시부모님과 그날 이후로 더 어색해졌거든요. 아이들도 저에게 편하게 연락도 못하고요. 엄마가 곁에 없는데 통화라도 쉽게 하게 해주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사용할 수 있는 걸로 개통을 해주었습니다. 핸드폰이 생기자 큰애는 사진도 많이 찍고 동영상도 찍어 저에게 보여주곤 했습니다. 동생이랑 노래랑 춤을 추면서 녹화를 해 보내주더라고요. 자기는 이렇게 잘 지내니 너무 걱정 말라고 하면서요. 외할아버지가 편찮으시다는 걸 이해한 것 같아 마음이 아프기도 했고 기특하기도 해 밤에 아이가 찍은 사진과 동영상을 같이 보며 이야기를 나누다 잠이 들곤 했습니다. 남편하고는 여전히 어색하게 지냈지만 남편이 제가 말하지 않아도 척척 도와주는 것에 약간 마음이 누그러들기도 했습니다. 아빠만 일어나시기만 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이런 바람은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이래서 있을 때 잘하라는 말이 있나 봅니다. 아빠는 일반 병실로 옮기고 나서도 의식을 찾진 못하셨습니다. 중환자실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이루어져 더 이상 머무는 게 무의미하다고 일반 병실로 옮긴 거여서 저희는 매일이 살얼음판 같았습니다. 아빠 곁에서 매일 기도하는 일 말고는 다른 일이 없더라고요.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정신이 돌아오기를 바라고 바랬습니다. 병실에는 오전에 제가 있고 오후부터 밤에는 엄마가 계셨는데 그러다 아빠 상태가 좋지 못해 저도 늦게까지 있게 되었습니다. 오빠들도 일을 마치고 오고 남편도 아이들 저녁 먹이고 다시 병원으로 오고요. 의료진들이 아빠 병실을 드나들며 바빠지자 저희 온 가족은 정신이 없었죠. 저와 엄마는 손을 맞잡고 기도만 했습니다. 그러다 아빠가 진정이 되셨는지 의사 선생님께서 고비는 넘기신 것 같습니다. 안정이 되긴 했는데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저희는 탄식을 뱉어내며 서로에게 기대어 울었습니다. 그때 핸드폰 진동이 울려 보니 아이들이더라고요. 엄마, 오늘은 이렇게 놀았어요. 할아버지랑 할머니가 이렇게 놀아주셨어. 아빠랑 심각한 얘기하셨는데 내가 다 찍었다. 라며 사진이랑 동영상 서너 개를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이따가 봐야지 싶어 보진 않고 답장만 보냈습니다. 엄마가 내일 아침에 유치원 데려다 주러 갈게. 오늘은 할아버지네서 자. 엄마가 사랑하는 거 알지? 사랑해. 라고 답장을 보냈고 핸드폰을 주머니에 놓고 신경은 아빠에게 쏟아져 있었습니다. 아빠가 어느 정도 안정을 찾으신 걸 보고 밤늦게 집에 도착해 아이들 방에 누워 잠을 청했습니다. 남편은 새벽 5시에는 일어나야 하니 도착하자마자 거실 소파에 쓰러져 잠을 자더라고요. 그런 남편에게 안쓰러운 마음도 들었지만 아빠가 저렇게 되신 건 남편과 제 탓이라는 생각에 마음이 풀리진 않더라고요. 자려고 누워 알람을 맞추려고 보는데 아이가 나도 엄마 사랑해. 내일 만나요. 라고 답장을 보냈더라고요. 언제 이렇게 컸을까 싶어 기특한 마음이 들고 미안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이가 보낸 사진과 영상을 하나하나 열어보다 저는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영상 속에는 아이들은 거실에서 핸드폰을 들고 여기저기 찍으며 웃고 있고 시부모님과 남편, 시누이는 식탁에 앉아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이들에게 남편이 뭐해? 라고 돌아보지도 않고 묻자 애들이 엄마한테 문자 보내 라며 웃더군요. 영상을 보면서 저도 같이 웃는데 시어머니가 그래, 그래서 너희 처 앞으로 떨어지는 게 얼마라고? 하니 남편이 몰라. 그때 나 일 시작하라고 하면서 어디 밭이랑 산이랑 전원주택지랑 와이프 앞으로 상속되게 해놨다고 했어. 나 일만 제대로 배우면 정육점도 차려준다고 했는데 저렇게 누워있는 거 보니 그건 틀린 것 같아 라며 웃더라고요. 그러자 시누이가
에? 야, 그런 건 미리 받아뒀어야지. 아이그 라며 웃으니 시아버지가 얘가 그 양반이 그리 될 줄 알았냐? 그날 볼 때도 아주 쌩쌩하던 양반인데 선영이 그게 아주 둔해서 지 오빠들한테 다 주고 온다고 안 하면 다행이다 라며 웃더라고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안 되지. 야, 그거 받으면 우리 얼마나 해줄 거야. 애들 돈값은 줘야 한다. 아주 그 양반은 얼른 돌아가시던가 하지. 뭘 그리 오래 버티니 하더라고요. 애들은 그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니 그저 킥킥거리며 찍은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셀카 모드로 바뀌더니 아이들이 손가락으로 V를 그리며 영상이 끝났거든요. 처음엔 제가 뭘 본 건가 싶어 화가 나는데도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아빠가 병원에 있는 동안 그렇게 열심히 병간하는 걸 도운 게 아빠가 남길 유산 때문이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시댁에서는 함께 궁리하며 우리 아빠 돈을 탐내고 있었고요. 진짜 사람이 살기가 생긴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집 전세금도 대출받지 말라고 보태주고 차도 사주고 한 우리 아빠인데 더 받아 챙기지 못해 아쉬워하며 깨어나지도 못하는 우리 아빠를 놓고 낄낄거리며 웃다니요. 혹시나 제가 잘못 본 건 아닐까 몇 번을 다시 봤는지 모릅니다. 진짜 사람들이 아니더라고요. 그런 사람과 10년을 사귀고 결혼까지 해 아이를 둘이나 낳은 제가 스스로 너무 한심해서 죽고 싶었습니다. 내가 죽던지 저 인간을 죽이던지 해야 끝이 날 것 같더라고요. 눈물만 주룩주룩 났습니다. 진짜 한 집안에 저 인간이랑 있다가는 무슨 일이 날 것 같더라고요. 날이 새길 기다렸다가 시댁에 가서 아이들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시부모들도 인간처럼 안 보이고 표정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일단 아이들은 유치원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가 그간의 일들을 이야기하며 이혼 소송을 하고 싶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변호사는 녹음 파일을 듣고 동영상을 보더니 충분히 이혼 사유가 된다며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위자료를 최대한으로 받을 수도 있고 재산 분할은 일부 해야 하지만 유산 부분은 아직 상속된 게 아니어서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소송해 주시라고 한 뒤 아빠에게 갔습니다. 아빠는 여전히 일어나지 못하시고 계시지만 저는 더 이상 당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죠. 그날 저녁 아이들을 재우고 남편의 짐을 쌌습니다. 남편은 눈이 동그래져서 보고 있더군요. 그래서 동영상을 보내줬습니다. 얼굴이 사색이 되더니 아니 그게 아니고 라기에 닥치고 짐 싸서 나가. 변호사한테 상담 받았어. 소송할 거야. 너희 부모랑 누나까지 다 고소하고 싶지만 콩고물 떨어지길 바란 거는 법으로 안 된대. 근데 너는 부부간의 신뢰를 잃게 한 유책 배우자랑 소송이 가능하다더라. 아빠가 너랑 결혼하지 말라고 할 때 말 들을걸. 고집부린 내 탓이지. 우리 아빠가 저렇게 쓰러지게 만든 것도 다 내 탓이야. 근데 너희 가족이 우리 아빠 유산을 놓고 웃어? 감히? 탐낼 거 탐내야지. 여자 문제 일으켜서 우리 아빠 쓰러지게 만들어 놓고 뭐? 유산? 이라고 이를 악물고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그러자 나도 그동안 죄책감에 최선을 다했어. 근데 아버님 깨어나시기 힘드니까 전에 얘기하셨던 거 얘기했을 뿐이야 라며 억울해하는 남편의 뺨을 때려버렸습니다. 그럼 최소한 웃지는 말았어야지. 너희 가족 완전 악마 같아. 죽어가는 우리 아빠보다 그 재산 생각에 웃는 거 봐봐. 징그럽고 소름 끼쳐. 그러니까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우리 아빠가 내 명의로 해준 집이니까 너랑 너희 가족 내가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지 지켜볼 거야. 그 입으로 지은 죄값 반드시 치를 거니까 기대해라 라며 짐을 쌌습니다. 그런 저를 보며 남편은 머리를 감싸안고 가만히 있더군요. 생각해보니 그날 시부모가 그렇게 와서 빌던 것도 다 유산 때문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 역겹기가 더해 화장실로 가 다 토해버렸습니다. 정말 사단이 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편을 집에서 내보내고 단톡방을 만들어 오빠들을 초대하고 동영상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혼 소송하려고 변호사 만나고 왔는데 새언니들이 애들 좀 봐줬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오빠들은 애들 유치원 가 있는 시간에만 병원에 있고 일찍 들어가서 애들 돌보라고 하더라고요. 나머지 시간은 새언니들이 번갈아 가면 되고 오빠들도 가겠다면서요. 그리고 이혼 소송은 같이 더 알아보자고 하더라고요. 오빠들에게도 너무 미안했습니다. 그래서 미안하다 했더니 큰오빠가 그런 일이 없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어떻게 모든 게 다 너랑 형석이 탓이겠니? 아버지도 건강관리에 소홀하셔서 걱정을 했었잖아. 그런 소리는 하지도 말아라. 괜히 죄책감 가질 거 없어. 그렇게 따지면 우리 모두 죄인이다. 라며 위로해 주더라고요. 그러자 둘째 오빠도 그 새끼가 나쁜 새끼는 맞지만 형 말이 맞아. 그 새끼만 철이 없는 줄 알았더니 그 집 식구들이 다 나쁘다. 이혼해. 그리고 그 새끼 일도 못하게 할 테니 그런 줄 알고 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시작된 이혼 소송은 생각보다 치열했습니다. 아이들 친권과 양육권, 양육비를 놓고 다툼이 많았죠. 그쪽 변호사는 아이들을 돌보기에 제가 직업이 없어 부양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아이들을 데려가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 퇴직 증명서를 제가 제출을 하고 저는 사업자를 내서 점포를 낼 거라고 보여주었습니다. 마침 아빠 건물에 빈 상가가 있어 다행이었죠. 그 결과 아이들 친권과 양육권은 제가 가져왔고 양육비도 한 아이당 70만 원씩 140만 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위자료는 3천만 원을 받게 되었고 재산 분할은 7대 3의 비율로 그쪽에게 전세금 일부만 주게 되었습니다. 면접 교섭권이 인정되어 한 달에 2번 1박 2일로 남편과 아이들이 만나기로 했고요. 그렇게 이혼을 한 뒤 4개월 정도 되었을 때 아빠는 돌아오지 못하시고 떠나셨습니다. 마지막 대화가 자꾸 떠올라 마음을 맺혀 한동안 정신을 못 차리고 아이들 돌보는 것도 힘들 정도로요. 그동안 전셋집은 나가서 남편에게 돈을 보내주는데 얼마나 분하던지 며칠을 잠도 못 잤습니다. 그런 저를 지켜보시던 엄마가 내가 애들 봐줄 테니까 진짜로 일을 해. 그래야 너도 애들도 살겠다. 애들이 무슨 죄니? 하시더라고요. 남편을 잃은 슬픔보다 딸 걱정이 먼저인 엄마를 보며 더 이상 무너질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가게를 차렸습니다. 장사는 꽤나 잘 됐습니다. 아이들은 잘 커졌고요. 엄마가 고생하셨죠. 저는 일을 시작하니 잡생각이 많이 사라져 그나마 정신이 차려졌습니다. 아이들은 무슨 영문인지 모르니 아빠와 따로 살게 된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 같았지만 잘 지내줬습니다. 남편은 다른 일을 시작했는지 양육비를 한 번도 밀리지도 늦지도 않게 보냈습니다. 면접일도 잘 지켰고요. 받은 양육비는 모두 아이들 학원비에 쓰고 많지 않지만 남은 돈은 아이들 통장에 똑같이 나누어 저금을 하고 있습니다. 면접일이 되어 남편을 만나고 온 아이들이 엄마, 아빠랑 그냥 같이 살면 안 돼? 하는데 가슴이 먹먹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엄마랑 아빠는 같이 살 수가 없어. 엄마는 그러고 싶지 않아. 미안해. 라고 했더니 작은 애가 엄마는 주말에 바빠서 우리랑 같이 시간도 못 보내면서 라며 울먹이는데 아이들에게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지 몰라 막막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잊고 있었던 울화가 치밀어 오르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인간과 합칠 생각도 없지만 아이들에게 너희들 아빠가 이렇게 나쁜 사람이다. 너희 할아버지, 할머니, 고모는 그걸 부추기는 파렴치한들이다. 라고 말할 수도 없으니 더 답답하더라고요. 그냥 시간이 흘러 아이들이 이해해줄 날만을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그러다 어제였습니다. 면접일이 되어 아이들이 남편을 만나고 돌아온 날이었죠. 다음날 학교에 가야 하니 방 챙기며 숙제도 체크하고 있는데 아이들 친할머니한테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남편이 아이들을 데려다주고 가다가 버스와 사고가 났는데 응급실이라고요.
생명이 위독하니 아이들 데리고 빨리 오라며 전화를 끊더군요. 너무 놀랐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먼저 아이들에게 아빠의 상황을 설명하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아이들은 병원에 도착하기 전부터 울고 불며 난리가 났죠. 병원에 도착해보니 급한 불은 껐지만 출혈이 잡히는 대로 수술을 해야 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시어머니가 형석이가 애들만 보내고 오면 그렇게 서럽게 울더라. 아마 차에서도 울면서 왔겠지. 그러다 사고가 났을 거다. 아주 독한 게 내 아들을 잡는구나. 라며 저를 향해 비난을 쏟아내더군요. 옆에서 신우이는 그러게 적당히 좀 하지. 너도 어차피 다른 사람 없다며. 애들이 합치자고 했다며. 그럼 진작 좀 봐주고 살았으면 이 사단이 안 났을 것 아니야? 라는데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저렇게 누워있는 사람 두고 할 말은 아니지만 지금 이러시는 거 너무 뻔뻔하신 거 아니에요? 저 아직 그 동영상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애들 보게 틀어줄까요? 사람들한테 들어보라고 크게 한번 틀어볼까요? 애들 때문에 온 거니까 그만하시죠. 라며 쏴붙이자 조용해지더라고요. 아이들은 그때보다 컸고 이제 눈치가 빤하니 별말이 없더라고요. 집에 돌아와서는 방에 들여보내고 잘 준비를 하라고 하고는 옷을 갈아입는데 저희 엄마가 그놈의 자식 진짜 벌받나 보다. 그렇게 모질게 말하더니 저도 그 꼴이 날 게 뭐냐? 라고 하시기에 엄마 애들 들어. 안 그래도 응급실에서 난리도 아니었어. 라며 입단속을 했죠. 애들 자라고 방에 들어가니 둘째가 엄마, 아빠가 엄마한테 나쁘게 해서 벌 받는 거야? 그래서 아빠랑 같이 안 산 거야? 하기에 너희는 그런 생각 말고 자. 아빠 좋아지라고 기도하고 라며 방에서 나왔습니다. 그렇게 원수 같은 인간이었는데 그렇게 누워있는 걸 보고 나니 마음이 좋지는 않죠. 애들에게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수시로 연락을 하는데 수술하고도 상태가 좋지 않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나 시누이 말처럼 그 사람과 다시 합쳤어야 했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그냥 그 사람들도 이번 기회를 빌어 자기네가 과거에 저와 저희 아빠에게 한 일이 얼마나 끔찍한 일이었는지 깨닫기를 바랄 뿐이죠. 답답한 마음 쏟아내려 그저 아빠에게 제 하소연이나 하러 얼른 다녀오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라는 게 이런 건가 봅니다. 다시는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요. 그저 그리워하고 후회만 하는 그런 거요. 아빠가 너무 보고 싶어서 속이 타들어가는데 더 이상 어리광 부릴 수가 없네요. 그저 답답한 마음에 한숨만 늘은 오늘이네요. 그래도 이렇게 사연을 보낼 수 있어 조금 나아졌습니다. 어찌됐건 털어놓을 수 있어서요. 감사합니다. 얼른 털어내고 다시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그 사람이야 어찌되건 이제 제 소관은 아닌 것 같네요. 아이들이 걱정이긴 하지만요. 그저 저처럼 부모님에 대한 후회가 남는 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